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기간을 포함하면 세 번째로 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신도 꽤 쓸만한 구석이 있다며 이념이나 색깔을 떠나서 능력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두 번째 장소로 산업화의 중심지인 대구 경북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를 지켜세우며 자신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건설해서 발상을 가져온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특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정치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 대구에서도 충직한 일꾼을 뽑아달라며 보수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경북 안동을 고향으로 뒀는데도 왜 자신에겐 우리가 남이가를 해주지 않느냐며 자신도 꽤 쓸만한 구석이 있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제명이가 남이가?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이 후보가 지난 9일 이후 나흘 만에 경선 기간부터 따지면 벌써 세 번째로 대구 경북을 찾은 것은 소외된 지역 없이 샅샅이 훑으며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진정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개혁 세력이 경쟁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 20%대 득표에 머물렀던 TK에서 이번 대선에선 득표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부산부터 경남 거제까지 PK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권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제부터 대구에 머물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도 영남권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이틀 연속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지지층 표심을 다지며 동남풍을 일으켜 역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구 시남선열공원 참배로 1박 2일 대구 유세 일정을 이어간 김문수 후보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건 대구 경북이었다고 거듭 추켜 세웠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대했지만 잘못했던 걸 깨달았다고 토로하면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비해 청렴함과 정직함을 자신의 무기로 앞세우며 반명 정서를 호소했습니다. A가 똑바른 나라라 그러는데 이렇게 거짓말 치고 형수는 완전히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여러분 확 찢어버려야 되겠죠? 대구에 이어 울산, 부산을 찾은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 울산 정원 박람회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보수 강세인 영남권에 집중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교체 시도 논란으로 지지층에서 우려와 실망이 터져나온 만큼 이른바 당심을 먼저 다독이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한동훈 전 대표도 평가보단 함께 대화를 해보겠다며 우회적으로 언급한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용을 의식했다는 해석입니다. 좋은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셨다고 보는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또 한동훈 후보를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도 진주와 양산 등을 돌며 영남권 지역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자처하며 역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방탄에만 골몰한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겐 정말 계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사퇴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 보수 입지를 굳히려는 이준석 후보에게도 선거 전 초반 대구행은 필수였습니다. 주 공격 대상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 후보가 계엄의 사과의 뜻을 밝힌 걸 두고 옆구리를 찔러 나온 발언은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매서운 민심에 등이 떠밀렸을 뿐 진심은 아니란 건데 정말 계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후보직부터 내려놓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김 후보가 지난 2016년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에게 큰 표차로 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순 없다.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후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엮어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린 분들이라고 혹평한 뒤 이제 사라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간 막강한 입법권을 본인 방탄에만 활용해온 만큼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당을 끌어다가 고기방패처럼 쓰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는 낡고 무능한 기성 정치를 밀어내야 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인탐정 제도 도입 등 퇴직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정을 소화한 이준석 후보는 TK 못지않게 보수세가 강한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보수 표심에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인데 향후 대선 레이스의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계엄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 김문수 후보. 하지만 계엄 자체가 잘못됐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김 후보는 또 탄핵 문제에 말을 아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은 생각하지 않으며 탈당은 본인의 뜻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일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손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애매한 거리두기란 지적인데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오히려 혼란에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실제 부산 선대위 출범식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날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역시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메시지 혼선도 감지됩니다. 당장 김 후보가 발탁한 90년대생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의원 역시 출당 가능성을 열어두며 김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기류입니다. 강성 지지층부터 끌어안을지 아니면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지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풀어야 할 매듭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망언집에 이어서 내란 비호집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이 공개한 내란 비호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있나 의문이다는 등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신속대응팀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두둔해왔다며 김 후보의 사과는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장사치의 기만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차례 사과문을 내고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근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란을 묻는 지지자 문자에 빛의 혁명 주역이자 민주주의의 기둥인 분들께 이런 마음을 들게 해 사유와 과정을 불문해 미안하다고 답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출산을 표 계산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초롬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김 의원을 선대위에서 퇴진시키며 꼬리를 잘랐지만 이미 늦었다며 2030 남성표를 노리고 젠더 갈등을 피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달라는 건데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김 여사 측은 서면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등 관련 재판이 대선을 앞두고 모두 연기된 점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 등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히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 불출석 의사로 조사는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으로선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조만간 다시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 측이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사실상 조기 대선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을 때 검찰이 강제 수사를 검토하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600m 넘게 질주하다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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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함께 탄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 충돌 6.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고 기록된 사고 기록 장치.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엔진 전자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해도 제동 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차량 충돌 직후를 제외하면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과 재현 실험 결과가 사고 기록 장치의 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결함이 아닌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인 판결이다. 모든 분석, 정밀 감정 결과를 부인한 그와 같은 판결이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정의가 외면나가지 않도록
제주물 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연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큰 불이 나 1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폐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던 곳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나와 화재 원인이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 행렬이 우르르 빠져나오고 곧이어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이천시 부바릅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불길이 커지면서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른쪽 3층 끝에서부터 났어요. 거기서 연기가 뽀록뽀록 나왔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놀랬죠. 우리 이 건물 쪽으로 올까봐. 다리가 후들들 걸렸어요. 화재 현장입니다. 물류창고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타면서 큰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직원 170여 명이 대피했는데 최초 신고자가 빠르게 대피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면도기와 선풍기, 무선 배터리 등을 보관하던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창고 직원도 YTN에 3층 창고에 폐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던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세명대 특임 교수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대선 유력 주자 3인방은 모두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현장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지요.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 믿었습니다. 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대구에서 피켓 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한번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고치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네,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는 시장과 산업단지를 공략했다면 오늘은 후보들이 일제히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지역을 방문했지만 각 당의 계산은 좀 다를 듯한데 김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가 그 경선 때까지 포함하면 벌써 이 TK 지역 방문이 세 번째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다녀오셨는데 구미, 대구 또 포항, 울산을 이제 거쳐서 다녀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뭐 지지도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본인이 결국 경북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22년 대선에도 미세하게 대구보다 경북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고 이제는 대구 경북도 부산 그 경남 못지않게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러면 이참에 좀 안동 출신 이재명이 한번 밀어주십시오. 예.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들을 그런 부분은 지역주의가 아니고 정말 정치가 이때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또 사실은 구심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또 대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뭐 권오을 전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움직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대세를 굳힐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에서 TK 지역에서의 득표율 목표가 30%를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22점 평균으로 보니까 네. 22.7% 정도가 대구 경북에서 올린 평균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8%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30%가 대구 경북에서 되면 이미 뭐 그 이번 대선은 끝났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집중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송파, 서초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도 어제부터 이제 대구를 방문했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회 말을 했는데 말이죠.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잘 아신 김문수 후보는 원래 유명한 노동운동가 출신이었고 서울대에서부터 학생운동을 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는데 세월이 흐르보니까 박정희 박정희 어떤 개발 독재랄까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 어린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무덤에 이제 꽃을 바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고향인 대구 경북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하는 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엄청난 막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의 말이 좀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과거의 발언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에 하는 이야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이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아마 뺨을 하나 크게 때리실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완전히 앞뒷말이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정책을 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어제 연세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경북대 학생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젊음과 소통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요. 당 안팎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받쳤었죠. 그래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과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냐? 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제 더 핵심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할 수 있느냐 그게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탄핵 사태에 대한 그 사과가 있다고 하면 그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를 굉장히 그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힘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무런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고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의 나중에 조금은 약간의 어떤 미묘한 갈등, 입장의 차이, 당내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이었습니다만은 그분들과의 관계에서의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소위 대선 운동이 집약적으로 다 힘이 모아지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아니면 탈당 뭐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뜻을 밝혔죠. 무슨 말을 이야기했냐면 경선 국면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알았다면은 다리를 잡아서라도 말렸을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비상계엄 자체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과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했고 김문수 지금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좌파 우파 같은 사안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파기환송심이 결정이 났을 때 사과 내지는 최소한 어떤 유감 표명 그냥 그 결정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관여다, 선거 관여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집중포화, 십자포화를 퍼부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한다, 탄핵을 한다, 또 공수처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 배당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국면에서 새롭게 또 비상계엄 이야기를 한 것은 좌파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저는 프레임이다. 그런 국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미 어느 정도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저는 그런 프레임이 저는 끌려가는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어떤 저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답했는데요. 듣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 김문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에서 대통령의 어떤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목요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의 정식 임명이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진정성으로 제가 지혜롭게 당원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의원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다라고 그러셨는데 기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묻는데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정식으로 지명이 되면 비대위원장이 되면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당원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끌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방향입니까? 당원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 글쎄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 현재 생각은 뭘까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역시 지금 현재 어떤 확정적인 생각은 없을 겁니다.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생각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투트랙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과 후보의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 이런 문제를 선거 국면에서 저는 건드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일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적으로 탈당 조치를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중도 진영에 있는 혹은 또 좌파 성향이 이제 국민의힘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지지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져서 오히려 선거 투표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과연 저는 덕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또 위헌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 헌법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라고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그와 같은 어떤 그 국민들의 혹은 또 위헌적인 인물로서 파면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들겠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지금 한덕수, 김문수 뭐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 했던 그 영역 자체가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나마도 윤 대통령까지를 말하자면 당에서 뭐 탈당이나 출당시켰을 때 올 혼란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과연 이 민주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 이번 대선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헌법을 지키고 또 다시는 한번 그와 같은 대명천지의 그와 같은 불법 부당한 그런 어떤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독일에서 보여줬던 그런 태도, 그런 어떤 엄격한 당내에서의 어떤 고백과 반성,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수술해야 될 그런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름이 질질 나는 상태로 이것을 끌고 가겠다는 뜻인지 참 그것은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 이기고 지기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자신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요청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과연 화답을 할지. 글쎄요. 지금은 뭐 화답하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내의 의견이라든지 또 의총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찬반 투표했듯이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내부적 정당성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참 대선을 치르는 와중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 선거 전략적으로 그것을 일한 내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이번 선거를 그냥 망쳤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내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어느 시점이든 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문수 후보 간의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대전 현충원에서 최상병 묘소에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만 이제 혼자 참배를 했고 김 후보는 이제 안 갔단 말이에요. 이게 두 사람 간의 엇박자냐 아니면은 전략적인 투트랙이냐 이런 시각들이 지금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원장과 후보가 반드시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같은 동선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어제 공직선거운동을 개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차량 이동하면서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후보가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당 또 선대위에서 비중 있는 인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엇박자로 보기는 이를 것 같고 저는 또 때로는 다른 반드시 어떤 원보이스보다는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건강한 어떤 당의 어떤 모습, 민주적인 어떤 정당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병 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한참 좀 진행 중이고 그런데 마치 수사 외압을 확정적인 양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한 것은 글쎄요 그게 본인의 어떤 의중이 100% 정확하게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너무 좀 지나친 어떤 언급이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언급이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 지점을 공격 포인트로 좀 삼은 것 같습니다. 출당한 윤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그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그것이 김 후보의 이중 정체성이다. 양머리 세 겹을 쓴 후보다.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예,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뒤에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박의 수많은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 간의 한밤의 어떤 그런 스토리조차도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직 장악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통장 세력과
친박계하고 친윤계하고의 싸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한 발짝도 윤 대통령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고 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속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완벽한 절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때리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건강한 중도가 국민의힘은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근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나 빅텐트의 상대인데 가능할까요? 단일화라는 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단일화가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겉모습은 젊지만 굉장히 노회한 이미 여의도의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하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외부의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한 5% 기준선을 해서 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끝까지 완주를 할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본인의 미래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5%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그때부터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비판을 많이는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과 특히 김문수 후보를 집중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뺏어올 어떤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층보다는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층, 즉 우파 보수 진영 중에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좀 실망스러운 이런 어떤 세력을 끌고 오는 것이 훨씬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집중 타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은 이제 먹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중반전에서 종반전을 갈수록 이제 양당 간의 어떤 대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같이 좀 유지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결국은 투표자의 사표 심리인데 5% 내외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준석 후보도 막판에는 많은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체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얻느냐 안 얻느냐 지금 최근에는 좀 그 기준이 또 많이들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를 연발한다든지 또 윤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단일한 입장을 당해서 내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물쭈물한 사이에 이준석 후보가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면 굳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역대 상황에서 보면 제3등 하는 후보의 경우에는 실제 예를 들면 15%의 지지를 받으면 실제 표가 되는 거는 한 3분의 2만 가져간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운사이징 할 수도 있지만 지금 1강 1중 1약이라고 하지만 저는 선거 후반기에 오히려 1강 2중으로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각 당 후보자나 또 캠프에서 말실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요, 어제 서울 가락시장에서 미스 가락시장 얘기가 나와서 논란인데 잠깐 이 얘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김문수 후보가 상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배현진 의원한테 가락시장 홍보대사를 요청했고 또 배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이제 뽑자는 말까지 해서 성차별적인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당내에서는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글쎄요, 당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 의원 지역구가 그 가락시장이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에서 이제 대선 출정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시장 상인들과 순댓국을 먹으면서 이제 대선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가락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뭐 잘 아시는 가락시장 수도권에 먹거리를 공급하는 뿐만 아니라 많은 영세 지금 상인들이 밀집한 곳인 만큼 가락시장의 어떤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동행한 배현진 의원에게 뭐 그 겸사겸사 그런 어떤 미스 가락시장이나 그런 어떤 표현을 이제 썼는데 글쎄요, 저는 결국은 이런 어떤 표현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가장 듣는 입장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배현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망표가만 했습니다만은 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해프닝 정도로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교수님은? 뭐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미지죠. 옛날 할아버지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어머니들이나 젊은 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성차별적인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또 본인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배현진 후보도 굳이 자기 당의 후보에게 강하게 악유할 수 없었지만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 자기한테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안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고령 이미지에 말씀 자체가 지금 오히려 지금 홍 의원처럼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정서 자체가. 그런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요, 여성 출산 가산점을 언급한 의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성 가산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군 가산점.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도 가령 뭐 출산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여성에 대한 어떤 남성 못지않은 어떤 가산점이 필요하다라는 균형 감각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헷갈리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저 김문수는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과거에 제가 이제 부시장할 때 서울에 시연도 했던 분이고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름이 똑같은 김문수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실수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러면 여자는 그냥 아이를 낳는 그런 뭐 도구인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것도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은 인구 절벽 시대에 조금 뭐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을 조금 어프로치 자체를 잘못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성인지 감수성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게 전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어떤 화려한 버라이어티한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박은순 어떤 시장, 또 오거돈 시장,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안희정 지사까지 미투 사건에 어떻게 보면 원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민주당인데, 그런데 최근에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참 순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순천인데 그 김문수 의원이 이제 현수막을 걸어놓으니까 막 지역에서 그리고 당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 김문수 의원 본인의 어떤 이름으로는 그 현수막을 오히려 오히려 걷어냈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는데, 또 지금 저 출산 가산점제로 홍역을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결국은 이 출산 가산점제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면은 출산을 하지 못하는 어떤 비혼 여성이라든지 또 난임 어떤 부부들이라든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런 어떤 비난이 빗발치듯 오니까 민주당도 부랴부랴 빛의 속도로 지금 이 김문수 의원을 선대위에서 나가고 또 비상 징계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민감한 어떤 문제다. 특히 2030에 많은 어떤 지지층, 여성 지지층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좀 지워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일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SNS를 통해서 이제 사과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선대위 맡았던 자리에서 또 사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미국으로 떠났죠. 그런데 요즘 더 존재감이 커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SNS에서 홍 전 시장을 향해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자 하면서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데,
오늘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뭐 홍 전 시장의 경제 정책을 다뤘던 네. 교수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을 지원하겠다 그런 의견을 했고, 다만 그분의 경우에는 또 과거 발언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흐름들 자체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든지 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의 산업공학 중심했고 또 지난번에 재미있었던 이병태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홍 후보께서 CBDC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미래의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를 생각해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도대체 그런 정책을 받아 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여전히 김문수 후보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어쨌든 본인이 15대 국회부터 거의 30년 당을 지켜왔는데 결국에는 용병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가 뽑아준 후보조차도 못 믿겠다고 밖에서 또 기습적으로 후보를 뽑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웠다라는 것이 홍 시장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뜻에 맞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홍 전 시장한테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날렸고 바로 그 다음 날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사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이라고 하지만 뭐 홍사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뭐 극히 그 숫자는 뭐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은 굉장히 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사실은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의 이제 정책본부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이재명 후보 캠프 그런 어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의아했고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캠프 측에서 안 받아준다 하니까 오히려 이병태 교수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된 그런 신세이기도 한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병태 교수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을 통한 어떤 시장 경제 중심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는 이병태 교수 같은 분이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정말 지금 당내 빅스피커 역할을 해야만 하는 분들 한덕수 후보 또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절대적인 좀 도움이 필요한데 이 세 분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어떻게 보면 좀 원팀이 되지 못하고 방관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 보고 이 점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삼고초를 해서라도 각각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각 캠프마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지지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제 가서 지지선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홍 전 시장의 의중이 실려 있는 건지 이병태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게 가장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그건 좀 구분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발성에 있어서 이미 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지지자들 스스로가 보수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고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심력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탈당했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있는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병태 교수인 경우에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절망감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이병태 교수가 하는 경제 정책을 이해를 못해요. 냉정하게. 홍준표 후보도 왜 CBDC 자체 용어를 모르고
제가 다른 프로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도 그건 뭐 부총리가 하면 되지라고 툭 넘어갔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또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가 트럼프 2기로부터 오는 큰 시대의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그런 큰 화폐 전쟁의 새로운 버전 2가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교수가 이준석과 이재명만 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도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준석보다는 이재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의 이제 표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싶은 것이 홍 전 시장이 이제 출국할 때 공항에 이제 직접 배웅을 나가기도 했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쓸 선거송도 홍준표 후보가 쓰던 그 선거송을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층은 결국 이제 우파 보수 진영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제 경선 과정,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한 층을 지금 이삭죽기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홍준표 후보는 지금 홍카콜라와 청년의 꿈을 통해서 2030 남성들과 누구보다도 소통을 많이 한 우파 보수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젊은 이준석 후보가 곧 홍준표 후보를 따르는 2030 청년들을 좀 소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는 공항에도 배웅 나가고 또 선거송도 차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그런 전략이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먹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방송에 워낙 또 지지율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좌우 간의 어떤 진영 대결 속에서 이준석 후보는 결국 그 틈바구니 싸움에서 벗어날 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보수 표심이 좀 흩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에 하나가 이제 오늘 다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이준석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합지졸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제 뭐 함익병 의사 그분들도 이준석 후보 쪽에 이미 가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보수 텃밭을 닦아왔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일부 인정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된 것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강성 노동운동을 했던 분, 혹은 한편으로 보면 자통당 색깔을 또 갖고 있고, 또 뒤에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가 없지 않아 있고, 미래를 본다면 어차피 이번 판은 김문수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아예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다음 판을 아예 이준석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된다. 보수 재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거친 단일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보수 표심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대선이 과거에는 이제 보통 51대 49 싸움이다 이랬는데 이런 룰도 좀 깨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뭐 지금까지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가면 결국은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많은 어떤 실망, 분노로 흩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다시 모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좌파 독재 포퓰리즘 어떤 정부가 돼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미래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최소한 우파 보수 국민들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시간이 갈수록 결집하게 되고 이준석 후보의 어떤 자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좁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51대 49라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어떤 막판 어떤 그런 양진영 간의 어떤 결집 현상이 이번에도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음 주에 진행되는 토론회는 18일부터 시작이 네네. 토론회는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그 불리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아마 이준석 후보가 갖는 어드밴티지가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회도 많이 남았고 선거 기간도 아직 20여일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속초와 울진 등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30도를 웃돌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7월 중하순에 버금가는 한더위, 한여름의 더위였는데요. 영동 지역은 강풍까지 겹쳐서 다시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대구 도심.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5월 한낮거리에는 아이스 음료를 든 반소매 옷차림이 늘었고 심지어 부채까지 등장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야외에서 뭘 못할 것 같고 빙수나 이런 시원한 거 사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대구는 28도까지 올랐고 경주 29.7도, 강릉은 29.9도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속초는 30.1도, 울진 소공리 30.6도, 삼척 교동은 30.8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곳곳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초여름을 훌쩍 넘어선 7월 중하순을 방불케 하는 더위였습니다. 동쪽만큼은 아니었지만 서쪽 지역도 서울 25.8도, 대전 27.4도 등 대부분 2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이 같은 여름 더위는 내일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더운 날씨 속에 영동은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됐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풍속이 강해지는 양간지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간지풍은 동해안의 산불을 키우는 주범이라 특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13일과 14일 가장 더운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의 산불 위험 등급은 높음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강수 덕분에 위험 지수는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바람이 강한 날씨에는 산불 발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손 검사가 윤리성 등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형사재판으로 멈춰 있었던 탄핵심판이 지난달 대법원의 무죄 판결 확정 이후 재개된 겁니다. 국회 측은 손 검사가 고위공직자로서 윤리성과 책임성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법률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단지 손준성이라는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의 통제 가능성 그리고 법치주의 실질적 실현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그동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다며 항변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추후 기일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국회 측이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오후 3시에 한 번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며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준 뒤 9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방침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침으로 했다면 죄가 되는지 작전을 알려주라고 한 당시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검찰에 묻고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몰래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교사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2년 주 씨 부부는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아들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음기엔 A씨가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정말 싫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으로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은 녹음을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봤지만 2심은 위법성을 면제할 만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준 교사 등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심에서 1심에서 판단한 그 법 논리가 잘못된다는 점을 지적하면 후에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반면 주 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지만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긴 폭언을 근거로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 권리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장현은 오 시장에게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위를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에 제지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는데 오 시장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시청역에서 다시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타이완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최근 외국인들의 주요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 침입해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타이완인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적의 60대 A씨 등 2명은 지난 10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몰래 들어가 미 공군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최근 한미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이 잇따르자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 국민의 이번 에어쇼 출입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3차례 출입이 제지당하자 출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운 내국인 출입구를 이용해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카메라에서는 에어쇼를 위해 전시된 전투기 외에도 군사 보안시설을 찍은 사진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에어쇼를 좋아해 구경하려고 한국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대공 혐의점은 없다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오산 공군기지 사진을 찍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이틀 만에 또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외국인들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요즘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형평성과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에 정부가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6,890억 원을 감액 배당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어 개인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 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준비금을 줄여서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은 일반 배당 같으면 내야 했을 1,800억 원 세금 없이 3,626억 원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이후 주주 환원 명목으로 감액 배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들어 넉 달 정도 기간 감액 배당한 기업은 41곳에 이릅니다. 액수는 8,768억 원으로 3년 전보다 5.5배 늘었습니다. 올해 감액 배당 재원 마련을 한 기업도 3년 전보다 4배 이상 많은 130곳에 이르고 금액도 11조 원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을 마련한 곳은 우리금융지주로 무려 3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감액 배당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남습니다. 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주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둔 기업이 있어서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금에서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구조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많은 행정 비용이 드는 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여 결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대응을 위해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도입한 첫날 2만 3천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체 유심 교체의 20% 정도가 서비스 첫날 유심 재설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일부 사용자 정보만 변경해 복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오는 28일부터 맥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2.7% 인상합니다. 하이트진로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테라와 켈리 등 주요 제품 출고가를 올리게 됐다면서 경제 상황과 외식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500ml 캔과 가성비 발포주 제품, 필라이트 등은 가격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방송 중단까지 선언한 백 대표는 상황 극복을 위해서 브랜드 통합 반값 행사라는 반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얼굴을 내세운 더본코리아의 한 식당.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소비자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의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3년 말 상장 이후 원산지 표기 오류부터 제품 성분 가격 논란에 이어 임원 술자리 면접 논란까지 겹치면서 기업 문화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사용한 대형 소치,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지역축제 현장 위생관리 부실 등 백 대표가 평소 강조하던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14건이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의존하는 마케팅에 대한 회의감까지 확산하자 급기야 백 대표는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상생 지원책 비용을 300억 원으로 늘리고 본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수익을 가맹 점주님들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행사는 2주 동안이지만 브랜드별 할인 날짜는 하루나 이틀뿐이고 이마저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다고 공지하는 등 변수도 많습니다. 50%인지 알고 갔는데 막상 제가 간 날에는 그 행사를 안 한다면 좀 실망하고 약간 괜히 왔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긴 해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는 상생 지원책 규모를 크게 늘리고 반값 할인을 여는 등 반전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21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살펴봅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까지 3당 후보들은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시 설치를 공약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가 적지 않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미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온 각 당 후보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비슷한데 일단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온도차가 드러나는데 가장 적극적인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유일하게 10대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했습니다. 임기 내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에 건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설치하지만 국회만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충청권 광역철도 CTX를 설치해 세종시와 충청권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전국의 GTX 시대에 그 안에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만을 약속했을 뿐 완전 이전 등의 계획은 밝힌 적이 없습니다. 대신 KTX 세종역을 설치해 서울과 세종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소한의 기능은 서울에 남겨두더라도 실질적인 집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온도차는 있지만 대선 주자들은 모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공약들이 있었지만 헌법과 정치적 상황 등을 빌미로 슬그머니 말이 바뀌기도 했는데 이번엔 진정한 세종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주요 후보들 사이 대북 정책만큼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해결 방법으로는 전혀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앞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과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맺은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공감하지만 핵 위협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반대입니다. 북한의 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핵 잠재력 확보를 내세운 겁니다.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제시하는데 대북 지원은 전염병 예방 등의 인도적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대북 사업인데 그 대북 사업이 인도적인 사업이라야 되고요. 현금은 안 됩니다. 인도적인 사업이라야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선제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중간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탄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추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조기에 그런 핵 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누가 대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북 정책의 향방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유세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활용하는 사면 방탄 유리까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유세장에서 푸른 선거운동용 외투로 환복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안에 입은 흰 와이셔츠를 자세히 보니 두꺼운 조끼를 덧입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나선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3kg 상당 방탄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 분위기가 높아지자 대응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민주당 선대위에는 이 후보 살해 협박 온라인 글만 240건이 제보됐고 러시아산 총기류가 국내로 반입됐다는 제보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을 배치한 후보 안전실을 설치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도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유세장 곳곳에 풍선을 띄워 저격 시야를 차단하거나 단상에 사면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혹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어 대통령 경호처도 대선 후보자 경호와 관련해 경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나 정부가 요청하면 국가 요인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가 되는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걸로 평가받는 부산 경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첫 일정으로 부산 남구 UN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는데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안보 행보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내일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 일정을 이어갑니다. 전통적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합니다. 김 후보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한 뒤 사천우주원공청과 한국항공서비스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 유도회를 찾은 뒤 부산대로 이동해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20대 청년 표심을 공략합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 사업의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것은 맞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포항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은 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땅속에 물을 주입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따져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낸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 회피에 우선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상식과 법감정에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시민들을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50만 명으로 원심이 유지됐다면 정부가 배상할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법리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1.6 사태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5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5년 만에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문제 삼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발생 이후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지난해 교권 침해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가 4,200여 차례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들도 많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교직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 500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이탈은 낮은 처우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침해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와 교육활동 방해 행위 대응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1년 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유치원은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초등학교는 1.2배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저학년 교사들의 악성 민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이 침해 주체인 경우에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 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학부모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유 급식 때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달라든지 성적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는 위법 사항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 침해 사례가 몇 배에 달할 것이라며 개정된 교권보호 5법이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이번엔 AI에 이어 두께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앞서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슬림화 경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옆으로 세웠더니 연필 한 자루보다 더 얇고 무게는 라면 한 봉지 정도로 가볍습니다. AI를 품고 돌아온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초슬림, 초경량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갖춘 그 건조한 내구성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S25 엣지를 공개하게 되었고, 갤럭시 S25 엣지는 삼성이 올해 초 출시한 전작들보다도 압도적인 얇기를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화면 크기나 성능 면에서 비슷한 갤럭시 S25 플러스보다도 15만 원가량 더 비싼 15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더 얇은 스마트폰을 위해 강한 신소재를 도입하고 내부 구조까지 바꿨습니다. 0.1mm의 디테일까지 극도의 슬림함을 추구하는 치열한 기술 한계를 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AI폰 경쟁이 치열했던 스마트폰 시장. 이제는 슬림화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출시된 화웨이의 트리플 폴드폰. 한 번 접힌 삼성 스마트폰이 두 번 접은 화웨이보다 두껍다는 지적에 삼성은 이례적으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으며 응수했습니다. 이번엔 하반기 출시가 예고된 애플의 슬림화 제품 아이폰 17 에어보다 한 발 앞서 더 얇아진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침체됐다는 평가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기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기 동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리조치나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순찰차가 연이어 들어갑니다. 어제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보행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사건이 났다고 피가 나오고 있었죠. 많은 땡까.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단지 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까지 3차례 신고가 잇따른 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또 A씨가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내리고 주거지를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A씨는 여성이 머물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입을 막고 손을 묶는 등 여성을 제압해 렌터카에 태운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도망가려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유서를 써놓고 흉기도 준비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서 머물 걸 권유했지만 A씨가 주소를 모르는 지인 집에 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피해자 거주지를 알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손목에 찬 것이 아니라 핸드백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무검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프랑스 칸 일대에서 개막합니다. 황금 종려상 등 경쟁 부문에서는 형제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 리크 다르덴의 신작 더 영 마더스 홈 등 작품 21편이 초청됐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는 한국 장편 영화가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마동석 주연의 오컬트 액션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해외 107개국에 판매됐다고 배급사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밝혔습니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는 이미 현지 관객과 만나고 있고 오는 23일에는 영국에서도 개봉합니다.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는 악을 숭배하는 집단에 의해 혼란에 빠진 도시에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려는 해결사와 주변 사람들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최정의 타구는 진짜 멀리 갑니다. 깜짝! 갔어요! 넘어갑니다! 아직은 아무도 가지 못했던 신세계! 프로야구 SSG의 최정이 KBO 리그 사상 최초로 통산 50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NC와의 경기에서 동점 투런포를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NC와의 경기에서 팀이 2대0으로 뒤진 6회, SSG 최정이 시원하게 방망이를 돌립니다. NC 라일리 시속 135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시속 142km로 뻗어간 공은 110m를 날아가 왼쪽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시즌 홈런 5개를 더해 통산 500호 홈런. KBO 리그에서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최초 기록입니다. 최정이 대기록을 달성한 순간 화려한 조명과 함께 전광판에는 기념 영상이 상영됐고 선수들은 축하했습니다. 이승용 감독과 주장 김광현도 꽃다발을 남겼습니다. 500홈런이 빨리 나와서 일단은 기분 좋고 후련하고요. 그리고 오늘 선수들이 끝까지 잘 해준 덕분에 역전해서 이길 수 있어서 2배로 기분 좋습니다. SSG는 NC를 6대3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의 연승 행진은 두산에 막혀 12경기에서 끝났습니다. 한화는 패색이 짙던 9회 투아웃에 최인호의 투런포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연장 11회 임종성의 결승타를 내줬습니다. 삼성의 선발 이승현의 5이닝 무실점 호투와 5회 디아즈의 투런포를 앞세워 KT를 5대3로 물리치고 8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아는 2안타 2타점 2득점 올린 김도영의 활약을 앞세워 롯데에 4대1로 승리했습니다. NC는 오스틴의 홈런 2방과 홍창기, 박동원의 홈런포를 더해 키움을 6대3으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SK가 연승을 거두고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SK는 정규리그 우승팀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리즈 대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LG에 잇따라 외곽포를 허용하며 끌려가던 SK는 1쿼터 1분여를 남기고 안영준의 원거리 3점슛으로 처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기세를 탄 안영준이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한 점 앞선 채 맞은 2쿼터. 이번엔 자밀원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득점에 성공하는 영양가 높은 플레이는 물론 연이은 골밑 돌파로 자유투를 얻어내며 LG를 압박했습니다. 오세근의 3점슛까지 터지면서 점수는 13점 차까지 벌어졌고 3쿼터 시작하자마자 안영준이 엔드원을 얻어내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전매 특허, 속공까지 살아난 SK는 점수를 20점 차 밖으로 벌리며 3쿼터에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3연패 뒤 2연승. SK는 무엇보다 부진했던 안영준이 팀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해 마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프로 와서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는데 좀 약간 벅차 올라가지고 눈물 좀 흘릴 정도로 좀 많이 벅차오르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역대 챔피언 결정전에서 3연패를 당한 뒤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SK는 월등한 경기력으로 LG에 연속해서 대승을 거두면서 남은 시리즈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정규리그 때 좋은 경기를 하던 모습이 지금 4차전, 5차전에 나온 것 같고 정규리그 때 저희가 잘하던 그 리듬을 찾은 것 같습니다. 3연패 뒤 경기력을 회복하며 2연승을 거둔 SK는 이제 창원으로 이동해서 LG와 또 한 번 양보 없는 승부를 벌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신임 감독으로 양동근 수석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선수와 코치 시절을 포함해 21년 동안 원 클럽맨으로 활약한 양동근 수석 코치를 7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현대모비스에 입단한 양 감독은 선수 시절 신인상을 시작으로 정규리그 MVP 4회 수상, 챔피언 결정전 6회 우승 등 선수로서 프로농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인 이혜인과 유영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혜인, 유영과 본안소송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했으며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때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각각 자격정지 3년과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장애물 경기가 도입된 근대 5종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 처음으로 은메달을 목에 건 근대 5종 대표팀 성승민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성승민은 지난 11일 불가리아에서 열린 근대 5종 제3차 월드컵 여자부 결승에서 이집트의 칼릴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아시아 여자 근대 5종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메달을 따냈던 성승민은 앞선 2차 월드컵에서는 장애물 구간 실수로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당당히 결승에 진출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성승민 선수의 귀국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하다 보니까 메달이랑 가까워지고 메달도 따게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보다 8살이나 더 어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꼭 이기겠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반등을 이끈 전진우가 처음으로 이달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전진우는 7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데 이어 9라운드 대구전에서 2골, 10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결승골을 넣으며 4월 한 달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습니다. 전진우는 9라운드와 10라운드 연속으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진우는 올 시즌 리그전 경기에 나서 8골을 터뜨리며 K리그 1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오늘 계절의 시계가 조금 앞서갔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여름처럼 날이 덥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 역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장시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 14도, 대구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8도, 대구 27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